2025년 2월 17일 러시아에서 솔직히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화학 공장이 불에 탔습니다. 이 일을 일으킨 드론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폭발물을 투하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화재 현장의 사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 공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 공격을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르는 무기, 아무도 충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최신형 방공 시스템을 모두 동원해도 막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무려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요, 드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드론도 역할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보세요. 드론을 러시아로 날려보내면 드론은 엄청난 규모의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중요한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방어망은 더 촘촘해지죠. 미사일과 레이더가 영공을 감시하고 전자 시스템은 GPS 신호를 차단하거나 항법을 혼란시키려 하며 미사일은 요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국경에 가까운 목표물은 성공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제 러시아 내부로 1600km나 떨어진 목표물의 경우에는 글쎄요,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어가 더 촘촘해지고 드론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1km 더 갈 때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요격할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해결책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드론이 혼자서 그 방어된 공간 전체를 통과하도록 시도하는 대신 드론을 풍선 안에 넣는 겁니다. 풍선은 레이더가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 쪽으로 자연스럽게 부는 바람이 풍선을 수백 킬로미터나 날려보냅니다. 연료를 소모하지도 않고 전자 신호도 전혀 내지 않습니다. 풍선이 목표물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드론을 떨어뜨리고 드론이 마지막 구간을 날아가서 공장에 불이 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에로바보브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미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생산하여 우크라이나 군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풍선은 떠올라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드론을 실어서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이것이 러시아에게 심각한 문제인지 궁금해할 텐데 제가 레이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현대식 레이더는 화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물체들, 예를 들어 금속, 밀도가 높은 재료, 열을 발생시키는 엔진,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을 탐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물체가 레이더에서 더 눈에 띌수록 오퍼레이터의 모니터에는 더 밝게 나타납니다. 전투기는 불덩이처럼 보이고 군사용 드론은 더 작게 보이지만 여전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얇은 플라스틱으로 된 풍선은 금속 부품도 없고 엔진도 없으며 높은 고도에서 천천히 떠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레이더에서는 그것이 큰 새나 구름 혹은 단순한 일반 잡음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용 레이더는 위협이 될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무시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말이 됩니다. 이 필터가 없다면 어떤 구름이든 새떼든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이든 항상 경보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풍선은 대부분의 경우 바람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되고 게다가 고도도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용 풍선은 전투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방공 시스템의 사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고고도에서 동시에 수백 개의 풍선이 각각 작은 드론을 실은 채 날아오는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년 된 무기 기억나시죠? 아직 그 무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80년 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1944년 11월입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지고 있었고
폭격기로는 미국에 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들은 미국 해안에서 쫓겨났고 항공모함들은 태평양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한 순간 일본 군사 엔지니어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소수만이 무기로 생각했던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높은 고도에서 매우 강하게 부는 바람의 흐름이었습니다. Essa corrente de ventos, que hoje chamamos de corrente de jato, sopra em velocidades de até 320 km/h. 긴 여정 끝에 약 300개가 북미 대륙에 도달했고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미군은 진심으로 우려했습니다. 거기에는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완전히 자율적이며 대규모로는 막을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뒤돌아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효과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언론을 검열했고 어떤 신문도 라디오도 풍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일본 엔지니어들은 미국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화재, 공황, 파괴 소식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풍선들이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 떨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1945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몇 주 뒤 오리건의 한 가족이 최악의 방법으로 그와는 반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5일 아침, 미첼 목사는 임신한 아내와 주일학교의 5아이들을 데리고 오리건의 숲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경고를 외치기도 전에 풍선이 폭발했습니다. 엘시 미첼과 11살에서 14살 사이의 5아이들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본토에서 적의 공격으로 희생된 유일한 민간인이었습니다. 부고 작전은 당시 군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전은 훨씬 더 불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기술로 비행기도 미사일도 심지어 보급선도 없이 9,000km 떨어진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끝낸 것은 미국의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1944년의 일본과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비교할 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성공을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공적인 공격은 공개되고 보도되며 퍼집니다. 심리적 충격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붕괴 직전의 국가이며 러시아의 심장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 화재는 실시간으로 그 이야기를 무너뜨립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일본은 침묵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실수에서 배워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는 심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이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실 러시아는 군사용 기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정찰 기구를 격추시키기 위해 특수 비행기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크고 느린 기구들을 대상으로 쌓은 것이었고 그런 기구들은 몇 주 동안 공중에 머물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기구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작고 저렴하며 동시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대신 드론을 탑재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해서 폭풍우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인도를 지켜야 하며 이웃이 창문에 작은 돌을 던집니다. 당신은 떨어지는 돌멩이 하나하나에 수천만 원이 드는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웃은 10,000원짜리 돌멩이 한 양동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기구는 바람에 의존하고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리며 정밀 무기는 아니지만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방어를 계획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바람을 요격하도록 레이더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미사일로 기구를 격추시키려면 한 번 발사에 100만에서 200만 달러가 듭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기구는 제작하는데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값싼 물체의 미사일을 쓸 때마다 1대 5천 혹은 그보다 더 나쁜 비율로 돈을 태우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수백 번씩 몇 달 동안 반복되면 왜 정교한 방어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값싼 무기를 가진 적과의 소모전에서 패배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아직 기구를 고려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2025년에 러시아는 단 24시간 만에 334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각 요격마다 탄약이 소모됩니다. 값싼 드론을 요격하는 데 사용된 미사일은 실제 목표물에 사용할 수 없는 미사일이 됩니다. 풍선들은 이 모든 것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합니다. 다른 고도와 속도로 작동하거든요. 러시아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원으로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보세요. 러시아는 이론적으로 일반 드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산업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요격기를 생산하고 더 많은 방어층을 구축하며 더 넓은 영토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군비 경쟁으로 더 큰 쪽이 결국 물량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풍선에 대해서는 그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러시아 영공을 제대로 방어하려면 느리고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으며 매우 높이 올라가고 대량으로 발사되는 물체들을 막으려면 러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거대한 특수 레이더망과 상시로 순찰하는 항공기, 그리고 이런 특정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백억 달러와 수년간의 작업, 그리고 러시아 전체 방공 시스템의 완전한 변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경제가 제재로 인해 압박받는 동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방어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할 공장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역설입니다. 러시아가 풍선을 막으려면 공장이 필요하지만 그 공장들이 오히려 풍선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바카에 있는 메타프락스 공장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화학물질 생산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없으면 러시아의 미사일과 폭발물은 아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공장들을 멈춘 것은 국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풍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전 세계가 금지한 공장이 왜 물리적으로 파괴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적어도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제재는 분명 어려움을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적응을 강요하지만 물리적인 능력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금지된 공장도 여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 공급업체를 찾거나 우회 수입 경로를 확보하거나 눈을 감아줄 구매자를 찾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3년간의 전쟁과 강제 적응을 거치면서 이런 대안을 찾는데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이제 풍선 안에 있는 드론은 대안이 없습니다.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달하면 피해는 물리적이고 즉각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모스크바와 타타르스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중에 러시아 국방부 내부 소식통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풍선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그 발표는 그날의 공식 보고서가 언급하지 않은 점 때문에 의미심장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격추된 드론의 수만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풍선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위협을 인정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부인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풍선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모든 공격의 약 90%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의 이름은 제1무인 시스템 독립센터입니다. 지휘관인 찰리라는 암호명을 가진 인물은 드문 인터뷰에서 이 부대의 작전이
2025년에 수십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실전을 거치며 배우고 시험하고 실수하고 조정하며 성장해온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다음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공장들이 불타고 풍선들이 떠오르는 지금, 앞으로 몇 달 안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과연 이 풍선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 우크라이나의 기록은 1750km였습니다. 바로 코미 공화국 우흐타 정유소에 대한 공격에서였습니다. 메타프락스에 대한 공격은 그보다 약간 못 미쳤습니다. 두 공격 모두 푸틴이 공격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목표들을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자신있게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풍선들이 실제로 사정거리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한계는 드론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바람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알다시피 바람은 동쪽으로 붑니다. 이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풍선이 전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전쟁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셨다면 이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버튼이 저기 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